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 기로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된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의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세계적으로 형평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줘야만 양육의 보람과 또 그 책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극한 경쟁 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학계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을 펼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 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서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 교육, 주택 이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서 오늘날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 교육, 주택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2번, 3번, 4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서 이어질 정책이라는 것 확신을 국민들에게 줘야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많은 정부들이 또 그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다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명칭도 세부 내용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유불리자도 자꾸 바뀌어주니까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 내용 자꾸 다르고 유불리 대상이 달라지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헌안의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 교육, 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해지면 국민들에게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헌법 규범화하는 작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직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이 불명예를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뉴욕타임즈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극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무려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71만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 원 오를 때마다 학계 출산율이 0.012명, 그러니까 10만 원 오르면 0.12명이, 또 50만 원 오르면 0.6명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 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 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서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서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이 세 과목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재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연 한 5, 6천억 정도의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사업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자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구 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한국군의 규모는 2018년 60만 명, 22년 50만 명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서
상비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 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 1 이상 벌어져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 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고 하는 이름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 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전국의 고교 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 창업 확산에도 기여해서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방 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 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 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체복무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그래서 경제의 바이탈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온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과 이민청의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 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서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직접 해외에 가서 우리가 주는 ODA 자금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 대학을 해외에 설치해서 단기 기술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분을 데려다가 한국의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그런 대우를 다 해준다면 불법 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패권이라 하면 수단,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서 해외의 우수 인재와 투자 자본을 국내로 집중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프랑스 파리의 르그랑 파리가 좋은 예입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적인 것은 이들 나라 모두 한국처럼 10년 전 이전에는 국토 균형 발전을 모색하던 나라들인데, 그래서 수도권 투자를 규제하던 나라들인데, 그러나 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이건 G10에서 G12 아니면 G20로 밀린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완전히 180도 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 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경기도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자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 미국 나사가 도입한 기술 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 1단계에서 9단계까지를 모든 도시마다 다 그거를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순수 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에서 1등하는 분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서 기존의 우리 국내의 인재들과 함께 엔지니어의 추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주 여건이 가장 좋은 곳, 즉 그 나라의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 축적과 기업 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의 R&D 1단계에서 4단계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한국형 K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그걸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르는 5단계에서 9단계 과정은 현재 수도권 물, 공기, 오염 총량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스피드오버 시키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모두가 이기고 우리가 적어도 몇 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걸 유지해야만 우리가 G10에서 G7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K 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의 미래 전략 구상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글로벌 기업에게 속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2015년 애플이 아시아 최대 규모 R&D 센터 구축을 목표로 들어갔고, 우리 기업들도 LG, SK 통합 R&D 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도 3,600억 원을 투자해서 첨단 반도체 R&D 거점 신설을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TSMC 투자액의 절반도 일본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속도감 있게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보조금 정책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서 세계적인 첨단 과학기술 인재와 R&D 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직언한 만원 봉사에서 정귀 지시 사요 무실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충원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늦지 않게 국익을 지켜내는 옳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 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지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 개혁입니다. 남은 기간 개헌 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의 개헌을, 또 96년 통일 이후 31회의 개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 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선거구 획정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선거구 획정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그 대신 선거제도를 그 기한 내에 고치지 못하게 되면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으로 확정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반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예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잘 반영하는 예산안을 만들려면 결산 제출 시기를 보다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편성의 각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사위의 운영 개선을 포함해서 보다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 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2024년을 늘어진 검은고의 끈을 다시 조인다는 해현 경장의 굳은 각오로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잘 이루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잠시 후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를 원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뉴시스 조성아 기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께서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육, 교육, 주거 혁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각 어떤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강조하신 AI 교육 혁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발언해서 인구 절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간 일관된 헌법 규범으로 추진해야 할만 국민들이 신뢰하고 현재의 아이를 낳기를 꺼리는 풍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했는데 첫째는 보육의 혁신이고 그런데 이 보육의 혁신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 어머니나 장인 장모가 키워주었는데 그러면 좀 안심을 하지만 남에게 맡길 때는 항상 불안하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준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재정을 더 늘려 투자하되 저는 종교계가 이미 이런 보육 사업에 종사하는 종교계가 있어서 각 종교계가 서로 힘을 모아서 협의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한 50에서 90% 그러니까 좀 재정력이 여유가 있는 대형 종교 단체는 좀 덜 받고 지방의 어려운 단체는 더 많이 주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제가 종교계의 자부담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 종교계의 돈이라는 게 신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되니까 이것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보육 혁신이 필요하고 또 비혼 자녀까지도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줘야만 실질적으로 이 출생률 감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대체로 방향은 같은 정책을 5년마다 전부 대상을 바꿔서 명칭도 바꾸고 내용을 자꾸 바꾸니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마다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불신을 야기하게 되고 또 바뀔 건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이라는 거는 5년 내에 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상당히 장기간 안목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걸 포함해서 사교육 감소까지도 이제 정부에다만 이걸 맡기놓고 정부가 좀 잘하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5년 단임제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정권은 일단 정치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번 정권의 정책은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국회가 해보자.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만 고려해서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보육과 교육과 주택에 관한 정책을 잘 분석하고 평가해서 국민 다대다수가 국민 공론조사도 해서 대다수가 그래 그런 방법이 좋겠다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하면 그러면 이것이 헌법 규범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사교육 정책을 제가 더 강조해서 또 그리고 작년에 정부에서도 공감해서 AI 사교육을 만든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학부모들 중에서 많이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앞장서서 시킨다는 미국의 그런 좋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이미 AI를 이용한 교육 혁신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선생님은 더 이상 인스트럭터,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주고 주입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가이더로서 이 지식과 정보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있으니까
그것을 그 질문자, 학습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물어서 답을 얻고 질문 답이 한 번이 아니라 그 답이 나온 것이 의심이 가고 하면 또 어떻게 재질문을 해서 새로운 답을 계속 찾아 나갈 수 있는가. 그러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창의성과 또 이 독창성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교육학의 원리에 따라서 그쪽으로 공교육을 혁신해 나가고 있고 우리 그 교육부도 우리가 ICT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미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과학기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과서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루속히 전국에 고르게 보급해야 되는데 교육감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어떤 돈은 좀 빨리 가고 어떤 돈은 늦게 가고 해서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한 0.8% 더 교육부에 주어서 최소한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공교육 혁신에 집중해서 투입하고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습을 모든 우리 학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펼쳐나가면 우리 공교육이 좀 빨리 혁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교육은 아마 외국에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수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또 공교육은 전국의 수십만 중고등학생들이 매일같이 질문 답변하는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니까 정보의 양과 질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정보는 한국의 교육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선행 학습을 통해서 공교육 자체가 우리 중학교 정도면 대개 외국의 고등학교 정도의 기본 그 학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의 공교육이 계속 발전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사교육 필요 없다. 공교육을 가지고 공교육에 철저히 학습하면 이게 최선이다. 이런 풍토가 돼야 사교육비로 인한 피해가 없어질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부터 23년까지 17년 동안 380조를 썼는데 1.13인가 1.3에서 0.7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0.1을 높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 추계를 보면 10,000원 사교육비를 올리면 0.012의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입증됐다니까. 10만 원 올리는 거 사교육비 10만 원 올리는 거 정말 흔히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1이고 같은 비로 50만 원 올리면 0.5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를 이용한 공교육 혁신이 사교육 의존도를 빠르게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우리 교육의 질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높여나가고 새로운 ICT 환경의 적응도를 높여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생각해서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님이시죠?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원선우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방 분야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 인구 절벽으로 군 병력 자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장성 숫자가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탓에 전투형 강군이 아니라 비대한 행정 조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성단 규모 감축에 대한 의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인데요. 이 자체는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하나 비슷한 월급을 받는 초급 간부의 사기가 떨어지고 지원율도 급감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2006년에 이제 교육부총리를 했는데 그게 아마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이러닝 그리고 군 안에 군의 교육 시설을 국방부의 군 교육 전담하는 연관급 장교들 2분하고 함께 가서 본 적이 있고 그걸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우리도 이걸 도입하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이명박 정부에 와서 추진 동력이 좀 떨어졌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에 와서 도입이 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라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전국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25명 정도를 매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졸업하면 그 사람들을 단기 교육, 군사교육 한 3주 시켜서 3년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데 전부 ADD의 국가과학기술연구소의 보조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대체복무제도로 변질돼 버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공계 전국에서 25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학생은 실제로 대학교 한 2, 3학년만 되면 2개, 3개, 4개의 취업 오퍼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제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군에 남아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돌아가는 거니까 괜히 돈만 낭비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 제가 국방위에 있을 때 이걸 여러 차례 혁신을 요구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법안을 발의했고 국방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주도해서 만든 법안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고등학생 중에서 선발하자는 겁니다. 고등학생 중에서 어차피 대학 가면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 그 카이스트와 사관학교가 함께 교육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졸업장도 카이스트 졸업장, 사관학교 졸업장을 동시에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4년간 카이스트에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상군 사관학교의 시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12주 동안 군사과학기술을 군사교육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로 임명해서 6년간 의무 복무를 하고 그때 이제 연관급이 되겠죠. 나갈 수도 있고 군내에 남을 수도 있다. 그럼 군내에 남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군의 핵심적인 작전 또 무기 개발 그리고 군 전체를 지휘하는 간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군이 과학군화 기술군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 숫자로는 도저히 북한과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30대 1의 우수한 우리 경제력을 이용해서 과학군화 기술군화 해야만 북한을 압도하는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군이 강한 게 숫자가 많아서 강한 게 아니죠. 직업 군인들이 핵심 분야를 평생 자기 직업으로 열심히 일해왔고 그것이 잘 협력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러면 이제 6년 전에 나가면 6년 후에 나가면 이스라엘의 경우 벤처 창업가의 거의 70, 80%가 탈피우드 출신입니다. 우리도 지금 최근에 방위 산업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확대하면 민간 기업은 그것의 2배, 3배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영양분이 돼가지고 각 분야가 발전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각 기업들의 입장에서 군에서 첨단 국방과학 기술을 배우고 6년간 현장에서 실무를 익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인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우에 벤처 창업가의 거의 80%가 이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남북이 대치 상황에서 엄청난 국방비,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비를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쓰다가 작년에는 일본을 추월해서 우리가 6번째로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오히려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산업계도 그런 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첨단 인력으로 키워내야 된다.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기존의 세 사관학교와 이게 기왕이 있는데 뭘 또 만드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프라인, 그러니까 학교를 짓지 말라.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다. 시설은 질 필요 없습니다. 카이스트 총장하고 협의했는데 한 5명 정도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학자를 모셔오면 되고, 그 다음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유유시설을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용하면 충분하거든요. 30명 교육은. 그렇게 해서 여기 성과가 있으면 또 기존의 사관학교 학생 중에서 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로 옮겨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저는 이런 과정이 한 10여 년 반복되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변화된 첨단 전장 환경 속에서 지금처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통합해서 통합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어서 그런 것들과 함께 잘 조화를 시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지금 20세 인구가 올해 약 25만 명입니다. 징집연령인 20세 인구가. 그런데 2037년에는 18만 명으로 급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인 모병제를 준비 안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줄어가니까. 그러면 이 모병을 그럼 어떤 사람을 모병할 거냐? 지금처럼 보병이나 소총수 중심으로 모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학군 기술군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AI라든가 무인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무장된 그런 부사관, 그런 청년장교들을 모집을 해서 병력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장군 정원이 지금도 미국보다 약간 높습니다. 일반 병과 비교한 장군 정원이. 근데 앞으로 우리 병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장군이 과잉되겠죠. 이 문제는 과학군 기술군으로 가는 속도에 맞춰서 적절히 국방개혁 안에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다니다가 군의 병으로 징집된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그분들의 봉급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대응해와서 병장 봉급 200만 원 시대가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의 90%가 대학생입니다. 곧 복귀해서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봉급 올려주는 것보다 더 다급한 것은 한 달이라도 복무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더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사관과 청년장교를 늘려가고, 그리고 현재 18개월로 되어 있는 복무기간은 조금이라도 줄여서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군의 사기와 국방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동철 기자님이죠. 네네. 예, 의장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의 서홍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제안하신 것 중에 축소사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이민 정책의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이제 인구 감소 충격을 줄이려면 외국인 인력 수혈도 연간 5만 명에서 단계적으로 한 30만 명까지 늘려가야 한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제안하신 그런 외국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서 이런 이민 정책들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걸 위해서는 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정치권의 역할이라든지 제안하신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이민 정책은
법무부에서 법률가들이 중심이 돼서 관리하고 다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그분들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그동안은 이제 20여 년 전이죠. 그 전제가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혈연 모든 면에서 동질성이 가장 강한 이 민족적인 이거를 유지해야만 대한민국이 존립 가능하다. 왜냐하면 남북이 또 대치된 상황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법무부가 그런 기조하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점점 괴리가 되는, 점점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노동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입된 해외 인력이 불법 체류자가 많이 나오는데 불법 체류자를 한국법에 저촉돼서 그걸 포착을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노동규범과 우리의 규범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러다가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됐다는 것을 법무부도 알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저출생 문제와 연결을 해서 이거를 단순히 법무부가 보는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자원부의 중소벤처부의 노동력 부족 현상, 농림수산부도 농업인력도 부족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적어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재하는 장관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그거를 집행하는 세부 이민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해 가야 할 그런 이제 가버넌스를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앞에 인사말에서 담은 것처럼 몇 가지 제안을 한 것인데 먼저 이제 제도만 바꾸면 단기간에 큰 비용 없이도 이 바이탈리티를 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해외에 750만의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그분들의 적어도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결되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주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풀 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병역 문제가 있으니까 40세 이상은 푸는 방향으로 아마 지금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도 어차피 모병제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좀 더 과감히 풀어서 복수국적 문제를 미국처럼 다 허용해 준다면 그분들이 한국과의 교류, 한국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더 활발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도 또 그 나라에서 한국 기업에 의한 투자도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한 바이탈리티를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그 제도만 고치면 가능하다. 여기에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건강보험제도 어떤 혜택을 줄 거냐, 노령연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정확한 룰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예산 항목 중에서 보면 최근에 10년간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게 ODA입니다. 이 ODA 늘려야 합니다. 우리 ODA를 늘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시장 확대하고도 연결이 되고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커져야 우리 경제도 G10에서 G7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리는데 우리 지금 국내의 인구 감소, 생산력 인구 부족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주는 자금으로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인 폴리텍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해외에서 우리가 훈련시켜서 그걸 유입해서 쓰고 한국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기준법 적용해 주자는 거죠. 직업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거를 보장해 줘야 그게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 체류자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나 우리 국회가 어느 정당 편에도 서지 않고 그동안 실시된 제도 또 외국에서 성공과 실패의 사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 이걸 가지고 그 헌법 규범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 절차법에 따라서 상설화되는 개헌특위가 있으면 거기에 올려서 계속 공론화 조사도 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정부에 제시하면 저는 그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일보죠?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경기일보 민현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 실리콘밸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밸리 사업이 경기 남부권에 조성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관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경기 국제공항 설치, 주민 설득, 그리고 대표 발의하신 관련법 통과 등이 있는데요. 의장님께서는 올해 이 여러 과정 중에서 어떤 것에 집중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G10에 왔는데 G7이나 아니면 좀 더 바람직하게 G5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게을리하다가 G20 밖으로 밀려날 거냐,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과학기술 경쟁에서 이겨서 글로벌 기술 패권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돼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동안의 R&D 투자를 기반으로 한국이 제조업에 강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조선공업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 R&D와 결합이 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뭐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하고 또 자동차는 세계 3위권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조선하고 원자력 발전 이런 분야는 세계 상위 1, 2위권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등 발달되는 새롭게 계속 개발되는 ICT, AI 등 이런 분야로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걸 토대로 화장품과 바이오 쪽에 또 발전하는 문제.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세계로 나오면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세계 최상위권으로 배터리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세계 시장은 1등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게 기술 패권 경쟁의 특징이어서 1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서 이미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엔지니어의 추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공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어떤 형태의 배를 주문하려고 해도 반드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조선업계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배는. 예를 들면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쇄빙 기능을 가진 컨테이너함, 이거는 한국 조선공업 아니면 못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조선공업은 탑 엔지니어, 세계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걸 개념 설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탑 엔지니어가 있고 그 사람을 서포트해서 도와줄 한 100명의 다음 단계의 엔지니어가 있고 100명을 도와줄 1000명의 엔지니어들이 촘촘히 짜여진 엔지니어의 추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선공업하고 메모리 반도체하고 원자력 발전은 세계 1위라고 감히 자신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많이 모아야 되고, 또 모든 새롭게 창의적인 것은 반드시 융복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 모여야 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또 보스턴, 텍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곳, 중국의 증관춘과 강소성 심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다 융복합이 가능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같이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같이 기술을 발표하고 거기에 금융가들이 함께 연결되고 이래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모든 도시가 17개 시도 거의 모든 도시가 다 첨단 산업 다 합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다 하자는 거죠. R&D 투자부터 시작해서. 근데 R&D 투자라는 건 세계 1등만 살아남는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가 우리나라의 지방을 갈 수 있느냐, 가느냐? 절대 안 갑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수도권에서는 물 공기 오염 청량제 때문에 어차피 제조는 못하니까 R&D 연구단지는 수도권에 기형성된 경기도 남부를 중심으로 만들고 거기서 이 시제품, 반제품을 만들고 다시 완제품을 해서 세계에 수출할 때까지 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니까 그 전체 대한민국 경제로 연결하는 것은 가만 내버려둬도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책을 갈 수밖에 없다는 데서 제가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수원과 화성을 중심으로 한 곳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의 생산의 50%를 공급하는, 세계 소비의 50%를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클러스터가 이 지역의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두 회사가 약 1,000조 가량의 대규모 투자를 10년 내에 하는 것을 발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산학 협력이 가장 잘 되는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와 이미 경기도가 한 20여 년 키워온 경기도의 과학기술 벤처 단지, 이 지역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약 공장의 거의 100%가 다 향남 제약단지에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여기서 어차피 제조는 못하니까 여기에 R&D 투자를 집중해 주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땅은 일본이 아까 50%를 공급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만 한국은 땅값이 세계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 남부는 땅값이 평균 지가가 2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공유지, 원가가 없는 땅인 국공유지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40년 전에 수원에 있던 농과대학이 관악으로 옮겨갔는데 그 땅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냥 황야로 버려져 있습니다. 또 6년 전부터 추진된 농촌진흥청과 그 부속 시험장이 완주, 전주로 이전됐는데 그 땅까지 다 합하면 이미 370만 평의 국공유지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여기는 기왕에 활용되던 땅이니까 그냥 평평한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버려져 있는 게 오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하자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붙은 곳에 십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이게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거든요. 소음이 워낙 심하고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하는데 제동이 걸리니까 일부 화성 시민들은 그까지 군공항 하나 없애버리고 그러면 와라. 화성 시민들이 군공항 이전 다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군공항 200만 평 중에 30만 평이 화성에 있는데 이 30만 평에 가장 위험한 화약고, 탄약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이전하기를 원하는데, 대신
화성 시내의 화성호 밑으로 가자는 현재의 정부의 대안,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 30-40% 있다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그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민군 통합 국제공항으로 간다면, 그러면 찬성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져서 저는 이것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370만 평을 우선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는 28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그런데 거기에 애플도 삼성도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연구소 가고 있거든요. 370만 평이면 충분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지를 이전하면 이전한 지역은 평당 조성원가가 37만 원인가 밖에 안 되고, 옮겨가는 지역은 2,500만 원이 평균 지가가 되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개발 이익이 20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면 충분히 그 지역을 세계적인 첨단 연구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안하고 입법을 다 해놓았는데, 이 문제는 무리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제가 주장해 온 것이니까, 정부에서 미나토 미라이로 왜 삼성과 LG와 SK가 가겠습니까? 전 세계 최첨단 엔지니어가 미나토 미라이로 다 몰려드는데 삼성이 거기서 제외되면 삼성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융복합의 효과를 같이 내드리니까 거기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또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몇 가지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분야에 이런 첨단 연구 산업단지는 왜 우리가 그거를 못 만듭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시제품, 반제품은 전국으로 확대해 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미 바이오 쪽은 R&D는 서울의 성수동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일어나고 있고, 판교에는 게임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성수동 바이오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나 시제품들은 지금 원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건 이렇게 한쪽 모든 지역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비효율로는 우리가 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집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집적시켜서 단기간 내에 일본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예, KBS 김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개혁 문제에서 그 말씀 주셨던 내용의 한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분리 실시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 털기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정쟁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지적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은 후보자의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것도 또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임명 뒤에야 또 치명적인 도덕성 문제가 또 드러날 경우 이런 것도 더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분리 실시, 또 그 한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이 두 가지가 조금 충돌해 보이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는 또 시도도 있어 왔는데 분리 실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또 이런 국회 차원의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나 또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우리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그동안 지적해 왔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을 둘 다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회의 청문 과정이 90% 이상이 도덕성 검증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만든 것이,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고르는데, 처음에 인사권자의 뜻이 훌륭한 중소벤처 기업인들 중에서 한번 현장에서 늘 갈구하던 그런 정책을 직접 해보라고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한 30명을 접촉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아유, 그 도덕성 검증 거기서 온 자기뿐만 아니라 온 사돈의 발전까지 다 문제가 되는 이런 제도하에서는 안 오겠다는 것이지요. 그 뒤에 교수들을 상대로 또 20명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그때 그 당시 저 선거 캠프에서도 정책을 맡았던 홍정학 교수가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대통령 뜻을 거스르지 못해서 아마 그 장관을 하신 거로 아는데, 그때 제가 많이 느꼈고 아마 대통령도 느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마지막 그 시정연설을 하실 때 강국하게 부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때는 안 해도 좋으니까 다음 정부 때는 이걸 좀 개선을 해달라.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도덕성 검증은 미국의 경우에는 그 비공개로 합니다. 비공개로. 그 대신 이제 전제가 된 것은 미국 FBI의 신뢰. FBI가 철저히 검증을 하고 철저히 보안을 지켜가지고 그것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주면 대통령은 그 검증한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상원에 보내면 상원에서 여야 위원들이 모여서 깊이 있게 그걸 보고 그 사회 통념상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건 용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상임위원회 공개 토론 청문회는 보톡성 문제는 하지 말자 하고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내용을 미국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실이 그때서야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은 정책 역량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 그것이 ESPN 등으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국민들은 미국을 꾸려가는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미국은 주요국의 대사까지도 다 청문 대상이고 상원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명 동의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00여 명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다 청문을 거쳐야 되니까 끊임없이 상원은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공개가 되니까 미국 국민들이 볼 때 미국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그 역량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과거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하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이 인사청문회 여야의 서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만 작용하니까 제 기억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있을 때 경기도에서 했고요. 그게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고 봐서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북도의회에서 도단위 기관장을 임명하는데 이거를 중앙정부하고 똑같이 전부 도덕성 심사에서 까발리고 그거로다가 전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하면 아무도 안 올라 그럴 거다. 중앙정부 장관도 안 가는데 도단위에 가겠냐.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사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합의를 못하고 지금 정부에서 똑같은 인사청문 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까지 청문 결과에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현 정부 들어와서 32건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는데 그중에 25%인 8건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머지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데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이 다 발령났습니다. 그러면 청문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청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정치는 현실에 뿌리 박아야 하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균적으로 살아온 그 기준 하에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몇 가지 룰만 정해서 그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해보고 이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우리의 경우에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우리 정치와 또 정부의 주요 장관, 차관들, 정부의 장관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높아야 정책의 실효성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거는 여야가 좀 깊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되 그 국회 청문회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걸 전제로 이게 실질적 동의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75%가 그 청문과 관계없이 그냥 임명돼 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국회 안에서 협의해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한 번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직후에는 제 경험으로는 승자나 패자나 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국회와 우리 공동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고쳐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요. 한 10분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연합 한종 기자님. 예, 의장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한종 기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발언 잘 들었는데 우선 현안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이제 모두가 뭐 증오 정치나 양극화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조금 방안이나 대책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이제 여야 간 쟁점 사항인데 야당은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고 의장님이 중재안을 주셨는데 여야를 좀 설득할 보관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 피습 보도를 보고 제가 즉각 그 자리에서 이게 그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어떤 경우에도 이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니까 수사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쾌유도 기원했고 이런 반응은 정치권 모두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 아니냐.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선거제 개편이 가장 기초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여와 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의 제도화,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거 모두를 100%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가 없고 소수 정치 세력의 주장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100이 아니라 70%, 60%, 80% 그런 정책에 만족하고 다음에 또 고쳐나가는 이런 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그리고 이 조급증을 해소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도 우리가 선거가 끝나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또 대화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제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만 유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오체 투지를 하면서도 빨리 안 돼도 그거는 견뎌낼 테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체 투지한다는 게.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야 대표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지금 이제 또 많이 이제 의견을 좁혀가면서 한두 가지 의견 차이를 놓고 어제도 모였고 또 내일도 모일 겁니다만 열심히 이제 접근시키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만들고 또 이 법안 처리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의 왜 그분들이 합의 처리를 원하겠습니까? 과거의 세월호 때를 보면 합의 처리 안 되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도 100% 만족 못하지만 7, 80%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 처리안을 만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맨 앞쪽 갈까요? 네. 맨 앞쪽에. 네, OBS 이여진입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언제쯤 정부로 이송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이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는데 이제 재표결 시점 두고도 여야 대립이 첨예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중재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법안 이송 문제는 어떤 법안이나 의안 처리 마지막에는 또 여러 개의 안이나 수정안이 나왔을 경우 그것을 본안하고 결합하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의장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본안 정리와 이거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국회에 법제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체제 이런 거를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특검법도 수정안이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안의 경우에는 대개 그렇게 하는데, 실무적으로 하는데 한 일주일 내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왔는데, 다만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무슨 법 시행일이 임박했다 든가 그런 긴급한, 예를 들면 예산부서 법안인데 예산안이 12월 30일 날 통과됐다. 이럴 때, 그리고 뭐 헌법 불합치 결정과 연결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건 그거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거 하나만 실무자들이 다 집중해서 법안 정리를 맞춰서 이송을 뭐 하루 이틀 안에 한 경우도 있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어서 그런 관행에 따라서 한 일주일 내외에 시간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제 그런 준비가 되면 뭐 이송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을이야말로 우리 모든 국민이 잘 알듯이 가장 첨예한 여야 간의 대립,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안일수록 의장이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정말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다수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온 게 저희의 경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럼 여기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고요. 남은 질의는 오찬 환담에서 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표 국회의장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법 갔네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흔히들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또 동시에 세상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와 언론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국정의 옳은 방향을 함께 제시해 나가는
그런 파트너, 동업자 관계이기도 합니다. 한 언론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올해 실시될 총선의 정책 이슈 1위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국민들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절벽과 축소사회 진입이라는 국가위기 징후를 국민들도 이제는 절절하게 느끼고 있고 언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12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최근의 역사 이야기인데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당시 나라의 운명이 바뀐 그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국민이 진실이 뭔가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우리 국민들이 2024년의 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잘해서 우리가 G5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었다. 아니면 그때 잘못해서 G20 밖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중대 기로에 처한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처하도록 언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했는지 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